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막 결혼을 해서 뜨거운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요즘, 과거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글을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자랐죠. 놀기 좋아하고 천방지축인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제가 동물을 참 좋아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모두 다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종류도 많고 생김새도 다양한지 저는 동물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동물을 많이 볼 수가 없거든요. 물고기는 지겹도록 거의 매일 보지만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때는 제가 알기론 제주도에 동물원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나마 좀 보는 동물은 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동물을 보고 싶었습니다. 무태에 있는 동물원이라는 곳도 가보고 싶고, 강아지나 토끼 같은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기도 했었죠. 제가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동물 사전 같은 책만 찾아서 보고 동물에 대한 것들을 달달 외우고 다니니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철호야, 너 동물이 그렇게 좋으면 수의사 해라, 수의사. 그거 하면 허구한 날 동물만 보잖아.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죠. 아유, 여보, 철호가 무슨 수의사예요. 제 지난번 시험에서 또 빵점 맞은 거 몰라요? 내 살다 빵점은 처음 보네. 빵점 맞는 수의사도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진짜 죽도록 싫더라고요. 특히 수학은 완전 최악으로 싫었죠. 제가 공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공부도 정말 안 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그 말들이 저를 자극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수의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오기가 생겨서 의대 진학이라는 큰 꿈을 꾸게 되었죠. 그때가 17살 때였는데 17년 동안 생전 안 해본 공부를 하려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아는 형이나 누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주도에 막 유명한 학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끈질기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저는 매일 학교에 1시간씩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교무실로 향했죠. 전날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모르는 문제들을 물어보려고 교무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수학 선생님한테도 갔다가, 영어 선생님한테도 갔다가, 과학 선생님한테도 가면서 선생님들을 귀찮게 했죠. 점심시간에도 밥 1등으로 먹고 곧장 선생님들 찾으러 다녔습니다. 선생님들 식사하고 계시면 그 옆에 앉아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바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알려주시던 선생님들도 나중에는 고개를 내저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애는 처음 봤다면서요. 선생님들이 무조건 수의대 가라고, 이렇게 선생님들 귀찮게 해놓고서 수의대 못 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년도 모의고사 문제지 같은 것도 뽑아서 주기도 하셨고 엄청 챙겨주셨더랬죠. 저도 처음에는 오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공부가 재밌어졌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지금까지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힘든 날은 동물 사진 찾아보면서 쉬기도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저에게 유일한 취미생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말로 서울에 있는 수의대에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 정말 합격 사실 알고서 제가 꿈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대학교에서 혹시 합격자를 잘못 뽑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진짜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건 부모님과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미쳤어? 어떻게 수의대를 가? 우리 오빠가 의대생이라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동생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기쁨의 환호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른 소고기 사와야겠다면서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셨고요. 실감이 안 되었던 저는
바닥에 드러누워서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올라오긴 했는데 복잡하고 어딘가 냉랭한 분위기의 서울은 20살의 제 마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위해 부모님께서 함께 학교 근처에 있는 자취방을 구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원룸 하나 구하는 건데도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는 게 꽤나 힘들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수의대 다니는 장남 좋은 집 살게 해주신다고 깐깐하게 따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꼼꼼하게 집을 보셨죠. 그런데 어떤 집은 반지하에 물이 샌 흔적이 있고 또 어떤 집은 바로 옆이 공사 중이라 소음이 심하고 괜찮은가 싶으면 학교에서 거리가 너무 멀고 그때 3일 정도 부모님이 서울에 계셨었는데 서울 구경 한 번을 못 하시고 집만 보시다가 내려가셨습니다. 찾고 찾다가 3일째 되던 날 부모님과 저의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학교 뒤쪽으로 돌아 조금만 걸어가면 언덕길을 따라 주택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4층 건물인데 그중 제가 보게 될 집은 1층이라고 해서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계단이 서너 개 있는데 1층 같지 않은 높은 1층이었습니다. 안을 들어가 봤는데 엄청 깔끔했습니다. 옵션도 좋았고요. 여기 주인 할머니가 바로 요 옆에 사시는데 관리를 엄청 깔끔하게 잘하세요. 들어오시면서 밖에 쓰레기 버리는 곳 보셨죠? 원룸텔 중에 이렇게 깔끔한 곳이 없어요. 주인 할머니가 바로 옆에 사신다고요? 약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사시면 간섭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집 다 보고 나가는데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누군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마침 오셨네. 여기 1층에 방 보러 온 학생이에요. 여기 이분이 이 건물 주인분. 아주머니가 소개해주신 집주인분이라는 할머니를 마주치자마자 저는 이 집이다 생각했습니다. 온통 백발의 머리에 5대5 가르마, 깔끔하게 넘겨서 머리를 묶으시고 비녀를 꽂은 스타일이 제주도에 있는 저희 친할머니와 똑같았거든요. 여든이 넘으셨다는 할머니는 허리를 약간 굽힌 채로 저희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부모님은 바로 그 집으로 계약을 했더랬죠. 그날부터 저의 서울살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제주도를 벗어나서 살아보는 것도 어색하고 버거웠는데 대학교 생활이라는 건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했습니다. 학교도 엄청 크고 그만큼 학생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또 놀기는 어찌나 노는지 놀려고 대학 왔냐는 교수님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엄청 놀았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그렇게들 놀면서 공부는 또 잘하더라고요.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맨날 놀기만 하던 애가 전공 A 맞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동기들과 어울리던 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꼴이었죠. 공부도 힘들고 노는 것도 진짜 힘들 만큼 엄청나게 놀았습니다. 이렇게 나름 험난하다면 험난한 서울살이를 하고 있을 때 제게 큰 위안,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 다름 아닌 제 원룸이었습니다. 자취하는 동기들이나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자취방은 집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고향 떠나서 혼자 사는 것도 외롭기도 하고 정이 안 간다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다른 원룸하고 비슷한 구조에 제 짐도 그리 많지 않은 원룸은 유일하게 제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 데에는 주인 할머니의 덕이 아주 컸습니다. 주인 할머니께서는 원룸텔의 바로 옆 주택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주택에도 반지하방이 2개 있었는데 거기도 세를 주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나오셔서 원룸텔 앞을 청소하시고 쓰레기장을 정리하시며 정비를 하셨습니다. 할 일이 없으셔도 그냥 댁 앞에 의자 하나 놓고 앉아 계셨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갈 때나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거의 매일 마주쳤습니다. 101호 학생, 학교 가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학교 갑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네, 할머니도 식사 챙겨 드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할머니는 언제나 따스한 말씀으로 원룸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헤어스타일부터 말투까지 저희 친할머니를 닮으셔서 너무 친근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룸에 있을 때 더욱 편안하고 마음이 놓였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할머니는 가끔 댁 앞에 앉아 계실 때 무릎 위에 작은 강아지를 올려두고 계셨습니다. 두어 번 봤을 때는 정말 너무 귀여워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바빠서 인사를 못한 게 아쉬워서 계속 기회만 보고 있던 중 학교를 일찍 마치고 집에 가는 길, 할머니와 강아지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와, 드디어 만났구나. 전부터 인사하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키우시는 강아지예요? 혼자 살기 적적해서 아는 사람이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았대서 작년에 데려왔어요. 의아했습니다. 저렇게 큰 집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건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정도 많으신 분이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강아지는 하얗고 보드라운 털이 복슬복슬하고 새까만 눈이 정말 예쁜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한참 동안 강아지랑 놀아줬습니다. 그 이후로도 강아지를 마주치게 되면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할머니 허락을 받고 산책도 해주었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딸기였는데 딸기를 좋아하시는 할머니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딸기를 키울 때도 성격에 맞게 부지런하셨습니다. 꼬박꼬박 미용도 시키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도 하셨었죠.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은 딸기는 애교 많은 강아지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제가 좀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방학 동안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학교에 계속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나흘 정도만 갔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또 내려가고 싶어도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인지 2학기 시작되고 고향에서 재충전하고 온 동기들 얘기 들으면서 저는 더욱 처지기만 했었죠. 티 안 내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요즘 무슨 일 있냐는 걱정스러운 말씀에 그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잘 좀 챙겨 먹으라면서 반찬을 챙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찬이 너무너무 맛있는 겁니다. 정말 집에서 혼자 할머니가 주신 반찬에 햇반 하나 돌려서 먹는데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내가 뭐라고 이런 걸 해주시나 하는 생각에 울면서 밥을 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반찬을 해주시니까 저도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 영양제를 사드렸습니다. 약대 친구한테 물어봐서 까다롭게 고른 영양제였습니다. 아이고,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나는 이런 거 집에 한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돈 쓰지 마, 응? 다 늙은 노인네한테 돈 쓰지 말고 밥이나 챙겨 먹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할머니는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를 까서 드시더니 요즘엔 몸에 좋은 게 맛도 있냐면서 웃으셨거든요. 그렇게 할머니 덕분에 2학기도 잘 마치고 제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면서 원룸을 어쩌나 하다가 마침 동기가 원룸 구하고 있다길래 추천을 해주었고 바톤 터치하듯이 그렇게 그 동기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제대할 때 그 친구가 군대를 가서 운 좋게 제가 살던 그 원룸태를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군대 가면서 끝이 날 줄 알았던 할머니와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딸기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2년이 흘렀을 뿐인데 할머니는 많이 야위시고 허리도 좀 더 굽으시고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오랜만에 본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옛날처럼 손수 반찬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입맛도 달라져서 요리 간이 잘 안 맞는 거요. 제주도에 계시는 저희 친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제 동생이 할머니가 해준 반찬 왜 이렇게 짜냐고 투정 부렸다가 저한테 꿀밤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할머니의 반찬도 그렇더라고요. 간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괜히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도 했고요. 군대 가기 전에 선물해드렸던 영양제를 사드리기도 하고 할머니랑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동네에 백반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기사 식당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종종 할머니 모시고 가서 밥 사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혼자 식사하시면 밥을 많이 못 먹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백반집 가면 밥이 잘 넘어간다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또 적적해 하시는 할머니 곁에서 종종 말동무도 해드렸고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계속해서 기운이 없어지셨고 점점 집에서 잘 나오지를 않으셔서 잘 마주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학년 막 시작하고 중간고사 봤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른 시간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조용한 동네가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원룸텔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웬 1톤 트럭 한 대가 와 있었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검은색 차가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었습니다. 트렁크는 활짝 열려 있었고요. 골목에 들어가니까 할머니 집 앞에 사람들이 서너 명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2명은 골목 입구에 세워진 트럭으로 짐을 나르고 있었고요. 무슨 상황인가 상황 파악을 하면서 할머니 집으로 가까이 가는데 할머니 집 앞에 서 있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차림새가 좀 이상했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검은색 상복을 입었더라고요. 머리에는 흰색 핀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대체 뭔가 하고 불안해하며 여자한테 다가가는데 어수선한 할머니 집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의 차림새를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까만 색의 양복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여기 어르신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물으면서도 제발 아니길, 내가 헛다리를 짚은 거길 하고 빌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누구냐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여기 옆에 사는, 네.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왜요? 지난주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며느리라는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짝 마른 입술을 꼭 깨물면서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넋이 빠진 사람처럼 가만히 서서 할머니의 집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떤 것도 할 게 없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할머니의 흔적이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1시간쯤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정리를 마쳤는지 할머니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집에서 상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작은 아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골목 끝에 있는 검은 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사람을 따라서 할머니가 키우시던 강아지, 딸기가 쫄래쫄래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항상 계시던 대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라는 사람들이 딸기를 보고도 그냥 갈 길을 가더라고요. 혹시 깜빡한 건가? 아니면 다시 오려고 그러나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이 작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가지고 놀던 스티커 다 잘 챙겨서 나왔어? 이제 다시 안 올 거니까 잘 챙겨야 해. 그 말을 듣고 제가 곧바로 소리쳤죠. 잠시만요. 제 외침에 세 명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아지는 안 데려가세요? 저희 애가 알러지가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고 다시 돌아서 갈 길 가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쳤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고 간다고요? 유기하는 건가요? 그러자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자는 힐끔 저를 보더니 아이를 데리고 못 볼 꼴이라도 본 것처럼 황급히 차로 가버렸고요. 저기 학생, 오지랖 부리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요. 이렇게 말하고는 남자도 차로 가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차는 그렇게 떠났고 저는 바보같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딸기는 자신이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대문 앞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딸기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키울 여건도 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딸기를 데리고 강아지를 키우는 동기집으로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딸기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비치되어 있으니 거기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딸기는 순하고 여리고 애교가 많은 강아지였습니다. 동기집에 데려가는 내내 짖지도 않고 동기집에 가서 새로운 강아지를 만났을 때에도 별 반응이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기와 함께 머리를 쥐어잡고 고민을 했고 고민 끝에 저는 딸기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강아지 키우고 싶으면 키워도 된다고요. 원룸텔에서는 보통 강아지 못 키우게 하는데 할머니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키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저는 딸기의 사료와 사료 그릇, 목욕 용품 등등을 사서 같이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살던 할머니 집보다 많이 작지? 그래도 여기가 너의 새로운 집이야. 우리 잘 지내보자. 그렇게 딸기와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니까 딸기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딸기는 건강했고 항상 학교에 다녀온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룸텔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주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었던 저희 건물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서부터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쯤 되니까 같은 건물 사는 학생들도 바뀌기도 했고 관리가 안 되니 다들 마음이 뜬 모양이더라고요. 쓰레기장도 엄청 더럽고 건물 청소도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 흘러 보름 동안이나 건물의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고 한 마리도 본 적 없던 벌레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재계약할 시점이 왔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추억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부모님하고 힘들게 고른 곳이라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반 정도 있었고 관리가 너무 안 되기도 하고 딸기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큰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반이었습니다. 갈팡질팡하던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주인,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재계약할 거냐 말 거냐. 안 살 거면 집 내놔야 하니까 얼른 말하라. 그리고 강아지 키우지 않냐. 원래 그러면 돈 더 받아야 한다. 참고로 재계약하게 되면 월세를 올릴 거다. 관리비도 너무 조금 내고 있어서 올리겠다 하더라고요. 그 태도가 너무 건방지고 무대 보여서 저는 재계약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외롭게 가셨을지 다시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 달 만에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발로 뛴 결과 좋은 위치에 있는 옥탑을 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딸기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이 옥탑 절대 살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답답하지도 않고 딸기도 자유롭게 지내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랴, 과외하랴, 딸기 키우랴, 바쁜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운 좋게 첫 국시에서 합격을 하게 되어 저는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시 합격하고 딸기랑 같이 제주도에 잠깐 내려가 있었는데 집안은 아주 경사가 나 있었습니다. 그간 바빠서 잘 내려가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어딘가 조금 늙으신 것 같은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재밌는 분들이셨고 어느새 성인이 된 동생은 저랑 술도 같이 먹을 정도로 주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가족들이 딸기한테 푹 빠져서 딸기 놓고 가라고 하는 걸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꼭 안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취직을 하면서 옥탑방도 떠나야 했습니다. 일하는 병원까지 거리가 꽤 되기도 했고 동네가 재개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직장 근처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딸기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집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옵션이 다 갖춰져 있는 오피스텔을 선호했거든요. 그전 옥탑 살 때에도 주인 아주머니의 조카분이 사시다가 다 놓고 몸만 나가셨다고 세탁기랑 냉장고,
옷장, TV 이런 게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구나 가전제품 사본 적도 없고 그럴 여력도 되지 않아서 애초에 다 구성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텔을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은 다 강아지 키우는 걸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전 옥탑 주인분께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서 계약 기간 끝났는데도 한 달 정도 더 살면서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도 구해야 했고요. 그렇게 한 달을 찾고 찾다가 결국 제가 가게 된 곳은 직장 근처에 있는 옥탑방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야 하긴 했지만 딸기가 지내기에 좋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한 탓이었을까요? 딸기가 좀 아팠습니다. 순하고 여려도 어디 크게 아픈 적 하나 없이 씩씩한 아이였는데 생전 안 하던 구토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다음날 제가 일하는 병원에 데려갔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반려견들 키우는 직원들은 자유롭게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병원이라서 그런 건지 딸기가 오히려 좀 힘들어하길래 집이 더 편하겠다 싶어서 더 데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토를 한 이상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데려갔는데 장염이더라고요. 안 아프던 애가 아프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날은 병원에 계속 두고 중간중간 살펴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약 먹기 싫어해서 컥컥대는 거 보면서 또 마음 안 좋고 그렇게 며칠을 더 고생했더랬죠. 장염이 싹 다 나은 후에는 오랜만에 멀리까지 나가서 딸기와 산책을 했습니다. 지하철로 움직여서 넓은 공원에서 산책을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글쎄 진드기한테 물린 겁니다. 저는 좋은 곳 가서 산책시켜준다고 한 거였는데 많이 속상했죠. 진드기한테 물려서 염증이 차기도 했고요. 이렇듯 딸기의 짧기도 길기도 한 인생 중에 가장 아팠던 때였습니다. 저는 가족도 타지에 있고 서울에 있는 친구라고는 대학교 친구들이 전부인데 다들 일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더욱 딸기한테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신 집주인 할머니와의 인연으로 맺어진 강아지라 더욱 애틋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딸기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딸기한테 더 잘해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장염 때는 먹는 것도 거부하니까 사료도 더 좋은 거 찾아서 먹여보기도 하고 간식도 새로운 거 사서 먹이기도 하고 다 낳고서는 예쁜 옷도 한 벌 사주고 귀여운 하네스도 새 것으로 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일하는 간호사분께서 딸기 주라며 직접 만든 수제 강아지 간식을 준 날이었습니다. 모양이 너무 예쁘고 수제 간식은 처음이라서 딸기가 좋아하겠구나 생각하며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걸어서 20분 정도에 있던 저희 집으로 거의 뛰다시피 갔습니다. 옥탑 계단에 올라가면서부터 딸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옥탑 계단 제일 꼭대기 부분에 허리춤까지 오는 작은 문을 설치해뒀거든요. 딸기가 나갈 수 없게요. 그리고 옥탑집 문은 안 잠그고 다녔습니다. 딸기가 집 안에 있다가 답답하면 나와서 옥상에서 놀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그렇게 해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누가 훔쳐갈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계단에 있는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내가 혹시 안 잠궜나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계단을 올랐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면 딸기가 항상 꼬리를 흔들면서 마중을 나왔는데 딸기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혹시 자고 있나 싶어서 더욱 애타게 딸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딸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집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열려있는 집 안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침대 및 옷장 안, 화장실 다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딸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뛰어나가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딸기야, 딸기야, 딸기야 어디에 있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작고 하얀 강아지 못 봤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딸기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을 넘게 그렇게 뛰어다닌 것 같습니다. 망연자실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간 저는
딸기를 찾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급하게 딸기를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으론 재능이 없어서 강아지를 찾습니다. 라는 큰 글에 딸기 사진 3장 정도 넣어두고 딸기의 특징과 사례를 한다는 내용을 적어두고 제 핸드폰 번호를 남겼습니다. 프린트 기계가 없어서 근처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50장 정도 출력을 하는 동안 핸드폰으로 병원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딸기가 유일하게 동네에 알고 있는 장소가 병원이었거든요. 혹시나 발견하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커뮤니티에 올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지역 카페에 본인이 대신 올려줄 테니까 카카오톡으로 오픈 채팅방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뒤 저는 밖으로 향했습니다. 딸기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전봇대고 벽이고 막 붙이고 다녔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곧장 오픈 채팅방을 찾아봤습니다. 동네 강아지 모임 채팅방에도 가입해서 사정을 말했고 동네 산책 모임방, 강아지 모임방 등등 여기저기 가입해서 사정을 알렸습니다. 그날 그렇게 씻지도 않고 애타게 연락만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어찌어찌 출근을 했고 혹시나 딸기가 돌아올까봐 문은 활짝 열어뒀습니다. 일하면서도 혹시나 딸기를 찾았다는 연락이 올까 싶어서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어디에서도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딸기만 찾던 중 일주일 정도가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딸기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알린 후에 처음으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딸기 주인이세요? 네, 맞는데 혹시 딸기 찾으셨나요? 네, 지금 딸기랑 같이 있어요. 딸기랑 같이 있다는 말에 곧장 그쪽으로 갔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하얗고 작은 강아지가 작은 소리로 한 번 짖더니 제 쪽으로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딸기였습니다. 딸기는 한 걸음에 제 앞까지 달려와서 제 품에 쏙 안겼습니다. 그땐 정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딸기를 품에 꼭 안고 오랜만에 맡아보는 딸기 향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딸기를 데리고 있었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든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예전에 원룸 주인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할머니와 함께 동네 백반집에 종종 갔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할머니와는 종종, 저 혼자서는 진짜 자주 갔거든요. 택시기사분들이 인정한 맛집이기도 했지만 제가 그 백반집에 갔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백반집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 때문이었죠. 제 또래 정도로 보이는, 그러니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은 제가 처음 간 날부터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웨이브진 짧은 단발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아담한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처음 보고 든 생각이 할머니가 키우시는 딸기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체구이면서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오는지 목소리가 정말 컸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지만 엄청 강한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이모, 여기 참이슬 한 병이요. 그 여자 직원은 큰 목소리를 뽐내며 일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혼자 속으로 짝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갈 땐 일주일에 5번도 간 적이 있을 정도였죠. 그러다가 언제부터였나 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 여자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름 정도 갔는데도 보이질 않길래 계산하면서 주인 이모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 그 전에 젊은 여자 직원분은 안 보이네요? 응, 다영이 취직해서 그만뒀어. 다영이. 결국 그 여자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저의 짝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 끝이 났는데 그 동네도 아니고 훨씬 먼 동네인데 이곳에서 그 여자와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딸기를 찾아줬다니요. 엄청 놀랐습니다. 여전히 짧은 단발머리에
하얗고 아담한 그 여자는 제 앞에 서서 눈을 꿈뻑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를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영이? 그 여자가 대체 이 이상한 놈은 뭐냐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당황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그 여자의 이름이 제 입 밖으로 튀어나갈 줄 전혀 몰랐으니까요. 혹시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얼른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그 여자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제서야 그 여자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제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식당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랑 같이 오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택시 기사님들이 반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억해요. 워낙 젊은 사람이 잘 안 가는 가게였으니까요. 그렇긴 하죠. 그나저나 저희 딸기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영 씨가 그제서야 생각났다는 듯 웃으면서 딸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딸기가 집을 나갔던 바로 그날 오후, 다영 씨는 모처럼의 휴가를 받아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서 하얗고 작은 딸기가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엄청 순한 강아지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다가 마트에 가려고 다시 나왔는데 두어 시간이 지났을 때였는데도 여전히 딸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주인이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깔끔해서 긴가민가 하다가 마트에 갔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집에 돌아오는데 또 딸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딸기를 데리고 집에 갔다더라고요. 다영 씨는 부모님과 친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친동생이 강아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급하게 사료도 준비할 수 있었다더라고요.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하던 어느 날 다영 씨의 동생이 동생 산책 모임 오픈 채팅방에서 뒤늦게 딸기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곧바로 다영 씨한테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영 씨도 동생에게 받은 딸기 사진을 받고 확신을 했고 곧장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고요. 진짜 감사하면서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다영 씨가 사는 동네는 딸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아니면 저 몰래 그 동네에 갔던 적이 있던 걸까요? 아무튼 그 딸기를 찾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딸기를 찾아준 사람이 다영 씨라는 사실에 더욱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딸기를 찾았다는 기쁜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킨 저는 다영 씨를 이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영 씨와 헤어지고 난 뒤 다음날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다영 씨가 딸기 찾았을 때 저한테 전화했으니까 번호를 알고 있었잖아요. 사례를 하고 싶다고 했고 다영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쉬는 일요일 점심, 다영 씨와 만났습니다. 와, 정말 떨리더라고요. 딸기 찾아줬을 땐 밤이라서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환한 대낮에 가까이서 본 다영 씨는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딸기 같았고요. 전날 밤 몇 시간 동안 찾아본 맛집에 가서 다영 씨와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도 한잔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데 구실이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배드민턴을 잘 친다고 하던데 같이 배드민턴 치자고 하면 이상하려나? 산책하자고 하면 웃길까? 영화는 좀 뜬금없으려나? 고민하던 중 다영 씨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딸기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니까 좋더라고요. 편하게 만나서 산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네 편의점에서 소소하게 맥주 한 캔을 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같이 산책도 하고 편의점에서 맥주도 먹고 또 밥 먹고 또 카페 가고 영화도 보고 같이 배드민턴도 치다가 연인이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몇 년 전 혼자 짝사랑했던 여자와의 연애라니 믿기지가 않을 법도 하잖아요. 게다가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정말 운명 같았고요. 그래서 저와 다영이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딸기가 맺어준 인연이구나. 그렇게 딸기로 맺어진 저희는 2년간의 연애를 하고 지난달 연인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행복하고 재밌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중이죠. 물론 딸기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요. 다영이가 저보다 딸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가끔 딸기한테 질투가 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딸기가 맺어준 인연,
그건 곧 원룸 주인 할머니가 맺어준 인연이 아닐까요? 지금은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할머니. 그때 다영이 보고 젊은데 참 야무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야무지고 열심히 일하던 여자와 저 결혼했습니다. 딸기 덕분에 만나게 되었고요. 할머니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꼭 감사 인사 드릴게요. 할머니, 거기서는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